엄마 없는 티가 날까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마련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보니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혼자서는 자식 못 키워. 일찌감치 처가에 보내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맡겨. 그리고 늦기 전에 세장가 들어. 솔직히 그 말이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빠라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은 홀아버지에 대한 편견이 덜하지만 과거에는 남자 혼자서 애 키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보란듯이 딸을 훌륭하게 키울 거라고요. 그 다짐을 한 이유로 초등학생인 딸에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파락군 부모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키냐고 하던데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 없이 크는데 공부까지 뒤처지면 다들 아빠가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만큼은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훈육하자 딸은 슬금슬금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 공부만 하라고 그래? 내 친구들은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공부 안 해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건 확률적으로 힘들어. 나중에 너도 아빠한테 고마워할걸?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거 안 시켰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압니다. 공부가 밥 먹여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빠로서 딸을 그냥 방치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학원이라도 보내야 선생님들이 챙겨주기라도 하지.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회사 일도 하느라 딸도 케어하느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 흔한 회식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끔은 그런 저를 가볍게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매일 회사 일에 육아 일에 치이느라 놀지도 못하고 개인 시간도 없는 저에게 어떤 상사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좋은 여자 소개시켜줄까? 저한테요? 됐어요. 저희 뒷바라지 하기도 힘든데 저 여자 만날 시간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혼자서 여자애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니다. 그리고 애까지 딸린 남자한테 시집올 여자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그쪽도 한번 갔다 왔대. 둘이 같이 보듬고 살면 좋잖아.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초이 사춘기 오거나 더 크면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할 거야. 그래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전 괜찮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 애엄마 세상 떠난 지 몇 년 됐다며? 이제는 재혼해도 되지 뭘. 재혼 생각 없어요. 여자 만날 틈도 없습니다. 초이 나중에 시집가면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참, 이대리같이 부지런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회사에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이대리 야근 한번 한 적 없잖아?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 야근은 그러다 쳐. 하지만 회식은 한 번쯤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원들끼리 단합하는 자리에 이대리가 빠지면 그게 무슨 단합이야.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고 보겠어, 응? 딸을 혼자 키운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지만 저는 꿋꿋이 야근과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동료들과 대면대면 지내며 왕따로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회사는 그저 딸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뒤에 집에서 더 가까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많이 깎이고 직급도 낮아졌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후배들한테 당연히 기회를 주고 싶었겠죠. 억울하긴 했지만 이것도 내 팔자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남자로서 여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고 상사 말대로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할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전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내에게 참 서툰 남편이었습니다. 일한다는 이유로 출산날 가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저를 참 좋아해 주었습니다. 20살 때 만나 딸이 생기는 바람에 20대 초반 때 결혼을 했었죠. 그땐 정말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행복했고 제가 먹여 살려야 할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하지만 결혼 8년차가 되었을 때쯤 아내가 요즘 소화가 안 된다며 저에게 말한 순간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무심하게 병원 가봐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매일 야근과 회식을 하느라 지쳐있던 저는 아내에게 무신경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서 약국에서 약만 주구장창 사먹다가 밤중에 쓰러져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사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내 뱃속에서 종양 비슷한 게 보이니까 자세한 건 대형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대형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너무 늦어서 지금 치료해도 완치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만약 처음 아프다고 할 때 제가 아내를 끌고 병원에 갔다면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울고 있던 저에게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내가 잘못되면 우리 초이가 너무 걱정이네.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건강한 것 같으니까 건강검진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저희 가족에게 재앙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저희 아내는 긴 투병을 시작했고 의사 말대로 말기암인데다가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까지 된 상태라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수술을 해서 암 조직을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뱃속의 모든 장기를 뜯어내야 될 정도로 전이된 암세포가 많았기에 방사선 치료와 약을 먹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었어요. 아내는 호전 반응을 보이다가도 또 어느새는 다시 상태가 나빠지고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 아내 몸무게가 32kg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였으니 차라리 이렇게 떠나는 게 아내에게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임종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초이 잘 부탁해. 부탁이야.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당신 고생 많았어. 버티느라 너무 수고했어. 이제 하늘 날아가서 고통 없이 편히 쉬어. 내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여보. 응, 말해봐. 듣고 있어. 항상 미안했어.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막상 보낼 땐 왠지 모르게 담담했어요. 아내의 고통이 끝나는 게 어쩌면 아내를 위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마냥 슬프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와 딸은 아내의 흔적이 있는 곳을 버틸 수 없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매년 아내의 기일 때마다 묻혀있는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언제나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희 딸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제발 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아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소원만큼은 꼭 들어주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중학생이 되자마자 사춘기가 왔고 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 너무 예민해져서 아빠인 제가 건드릴 수조차 없더라고요. 이때 당시 딸이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주변에서 사춘기 딸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물어보니 다들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주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술 담배를 하거나 늦게까지 남자랑 있거나 그런다면 매를 드는 게 맞지만 단순히 태도가 냉랭해진 건 조금 기다리면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주기로 마음먹고 딸 옆에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아빠랑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아빠는 항상 옆에 있을게. 부모로서 산다는 건 어쩌면 참을 인을 100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고통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저와 같은 기분으로 육아를 하는 거겠죠. 사실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둘이서 고민을 나누거나 같이 외출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을 텐데 혼자서 육아를 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 딸도 엄마와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못난 생각도 들고, 아무튼 딸의 사춘기는 저의 암흑기였고 다시는 없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사춘기라고 해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거나 엇나가는 비행을 하지는 않았기에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다행히 딸의 사춘기가 끝나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딸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나 공부할래. 정말? 근데 갑자기 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새 출발하고 싶어. 지금 너무 늦은 걸까? 아니야, 전혀 안 늦었어.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럼 우리 딸인데.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아빠가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너는 공부만 해. 아빠가 뭘 해줄까? 과외 시켜줄까? 아니면 학원 다닐래? 학원비랑 가입이 비싸잖아. 아빠가 다 내줄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아빠, 항상 고마워. 은혜 잊지 않을게. 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무슨. 내가 꼭 효도할 거야. 아빠는 나중에 쉬기만 해. 알겠어. 우리 딸밖에 없네. 그때부터 딸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반에서 15등, 그리고 다음 시험에는 7등,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는 3등, 이런 식으로 점차 등수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딸이 열심히 한다는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지만 애가 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는 걸 보고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다면 하는 애구나 싶더라고요. 딸이 1등을 하던 날 저는 그 성적표를 회사에 가서 자랑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을 맞바꿀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반에서 수업 태도도 달라지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니 담임 선생님도 제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초이 아버님 되시죠? 저 초이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요새 초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요.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성적이 많이 올랐네요. 이대로라면 인서울은 물론이고 상위권 대학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자율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님도 관심 있으시면 초이가 들어갔으면 해서요. 혹시 그거 뭐 영재반 그런 건가요? 저야 당연히 좋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초이 어렸을 때 엄마 잃고 제가 고생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대로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이참에 제가 한번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 학교에서 따로 제게 연락도 주고 게다가 엄마 없이 홀로 이만큼 키운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만큼 뿌듯함을 느꼈던 적이 없네요. 딸은 영재반에 들어간 이후로도 쭉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유명 가외 선생님을 과목별로 옆에 붙여줄 정도로 물심양면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루가 다르게 성적이 올라 이제는 반에서 1등하는 건 기본이고 전교권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 이대로만 간다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희 딸은 한 번에 명문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20살이 되고 막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술을 가르쳤습니다. 이전에 술 마셔본 적 있지? 아니, 없는데? 우리 집 양주 맛이 밍밍해졌던데? 난 모르는 일이야. 아무튼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돼. 대학 등록금까지는 아빠가 내주마. 괜찮은데. 아르바이트 하면 돼. 대학까지는 공부만 해야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어차피 힘들 테니까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가 정말 기뻐할 거야. 너 대학 가는 거 진짜 보고 싶어 했잖아. 우리 엄마 잘 있겠지? 그럼 행복하게 우리 지켜보고 있겠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빠, 나 하고 싶은 말 있어. 이제 나 성인이고 대학 가니까 더 이상 나 뒷바라지 하지 말고 아빠도 아빠 인생 살아. 좋은 여자 있으면 연애도 하고 재혼해도 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그냥 너 뒷바라지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 건 아니지? 그러다 나 결혼하면 아빠 혼자서 살게? 그러지 말고 아빠도 얼른 좋은 짝 만나. 나만 바라보는 아빠 솔직히 부담스러워. 걱정 말어.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럼 다행이고. 난 아빠가 혼자 외롭게 살까봐 너무 걱정돼. 취미생활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만나. 나 아빠가 친구 만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 다 컸으니까 이제 회식도 참석하고 동창회 모임 같은 데도 참석해.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술도 좀 마시고 놀아. 코 찔찔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아빠 걱정까지 해주는 딸아이를 보니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딸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 하시며 부러운 눈빛을 보낼 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빠로서 과제를 마치게 된다면 긴 휴가를 얻고 캠핑이나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딸의 대학교 졸업식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곤 하는데요. 그날은 딸의 또래들을 보는 자리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꽃다발을 사들고 딸의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빠 뭐야? 지금 설마 울어? 이 좋은 날 왜 울어? 그냥 눈물이 좀 나네. 기쁜 날이잖아. 울지 마. 알았어. 아빠한테 내 친구들 소개시켜줄게. 딸은 동기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사진도 찍고 저에게 학사모를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머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이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야. 이제 나한테 효도 받으며 살아야지.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딸을 데리고 나름 고급으로 알려진 중국집에 가서 코스 요리를 시켜줬습니다. 아빠, 너무 비싼 거 사주는 거 아니야? 오늘 마음껏 먹어. 아빠가 쏜다. 너무 무리하는 거 같은데? 난 우리 딸이 잘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더라. 그럼 내가 보여줘야지. 그날 딸과 저는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딸은 술을 벌컥벌컥 잘 마시더라고요. 이참에 딸의 주사를 좀 봐야겠다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딸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 왜 울고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속여서. 뭘 속였는데? 딸은 한참을 울더니 저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빠 딸 아니야.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재미없어. 미안해. 내가 아빠 딸이었어야 했는데. 네가 내 딸이지. 그럼 너 누구 딸인데? 과일 장수 아저씨. 뭐? 누구라고? 땡땡동 과일 장수 아저씨.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20여 년 전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또래로 보였는데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죠. 그런데 그 과일 장수를 딸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 그 아저씨 어떻게 알아? 그게 있잖아. 내 아빠래,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임종 전에 엄마가 나한테 말해줬어.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빠라고. 그게 정말 확실해? 아빠, 내가 여태껏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 진짜 잘못